디스에비리티 얼라이언스에서 일하는 조혜진이고요. 최근에 만든 저희 홍보 영상인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돌봄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비전 AI 기술은 이러한 요구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SK텔레콤 AI 케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에는 수많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중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를 위해 도전행동의 관찰, 기록, 통계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직접 기록하던 기존 방식은 부족한 인력 문제를 야기합니다. SK텔레콤 AI 페어는 국내 최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공격, 자해, 반사회적 행동 등 구종의 동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에 AI 시스템을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SK텔레콤 AI 케어의 지원으로 현장의 돌봄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쉽고 정확한 형식으로 통계화되어 도전행동 완화를 돕는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에게 제공됩니다. 제공된 AI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치료 계획을 개선해 나갑니다. SK텔레콤 AI 케어는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돌봄자들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AI 케어는 발달장애인 분야를 넘어 영유아 및 노인 돌봄, 그리고 안전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역에 확대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돌봄이 요구될 미래에 SK텔레콤 AI 케어는 사람의 업무를 도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SK텔레콤. 영상에서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컨셉인지는 이제 대강 이해되실 것 같고요. 저는 좀 주제가 조금 굉장히 좀 스페시픽하죠. 네, 장애 중에서도 또다시 발달장애인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270만 명, 그중에 10% 정도가 이제 발달장애인이시고요. 그중에 그 10% 중에 한 2% 정도가 자폐, 그리고 나머지 8%가 지적장애인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영우 드라마 하면서 이제 자폐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식도 좋아지시고 뭐 관심 높아지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적은 인구고 특히나 그렇게 고기능의 어떤 특출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장애인 분들은 또 굉장히 적으시죠. 예, 사실 현실은 발달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이제 뭔가 표현하시다 보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남이 볼 때는 좀 비사회적인 혹은 공격적으로 보이는 혹은 남이 안 되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 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저희는 장애인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세 가지 고민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는 게 이 발달 장애인 분들, 특히 도전적 행동을 하시는 최중증 장애인 분들. 왜 문제냐면은 다음 장표를 발달 장애인 분들의 자해 타해가 보이시는 분들을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도전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통 사망할 때 평균 나이 그러니까 연령이 23.8세세요. 대부분 자해, 그러니까 자살이죠. 결과는 자살이지만 자해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은 56.3세가 평균 돌아가시는 나이인데 굉장히 높은 순위로 타살이 있습니다. 뭔가 아무튼 실갱이가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돌봄자와의 어떤 갈등이 이게 누적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요. 반면에 청각 시각 장애인들 보통 뭐 우리 엘리베이터 다 보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수치를 보면은 시각 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의 270만 명 장애인의 7% 정도.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이 10%나 더 많으시죠. 점점 올라가고도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많은 이제 기기라든지 의학 발달, 조기 발견 뭐 이런 게 문제가 이제 이런 어떤 좋은
그게 생겨서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되시는데 자폐나 지적 장애는 이제 뇌에서의 이상인데 그거는 좀 아직 현대의학적으로 좀 아직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달 장애인들의 그 자해 타해는 흔하게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서 오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장애인 뭐 우리 지역에 학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뉴스에서 보셨던 것들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그런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누군가는 돌봐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부모님 사후에도 또 돌봄자는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돌봄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봄자도 어쨌거나 직업이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본인이 일하시기 편한 환경을 찾는 게 사실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경증의 장애인을 돌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돌봄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층입니다. 그런데다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 돌봄자들 그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은 점점점 이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성인 같은 경우 이제 학교를 졸업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이 노부모가 이제 돌보고 계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가정에 만약에 경제적 문제까지 겹쳤다라고 하면 흔히 뉴스에 나오는 모 가정에서 뭐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이제 타살을 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시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이 발달장애 가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자해 타해가 심해서 부모님이 사실상 포기하시는 거죠, 돌봄을.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우리의 그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 지금 우리의 주인공 여기 어디가? 예, 저 위쪽에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계시면은 첫 번째 이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행동치료 전문가라는 분이 중요해요. 저희가 뭐 기술 AI로 다 될 것 같습니다. 뭐 AI 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저희가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장애인 돌봄은 굉장히 교육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하거나 뭐 완전히 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학습하거나 이러지는 어렵고요. 결국은 행동치료 전문가 분이 붙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나 돌봄자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뭐 우리 아이는 아직 성인인데 기저귀를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혹은 뭐 물어뜯어요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인터뷰를 하면 그런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기록관이라는 사람이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뭐 누구랑 만났을 때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선 계획을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현장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잘 됐는지를 다시 결과 분석을 평가하고 이걸 했는데 저 행동 데이터 수집하는 거랑 그러니까 행동 개선 계획을 실행한 결과를 분석하는 거를 사람이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록했던 거를 그 저희 AI 중에서 그 영상 속의 사람을 특히 인식하고 사람의 행동을 인지하는 비전 AI 기술로 저거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AI로 모든 걸 다 한다 이건 아니고 저 행동치료 전문가 분이 뭐 2명, 3명 하실 일을 저분 한 분이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영상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랑 엮으면서 저분이 그 옛날 같으면 항상 현장에 같이 계시면서 이 그 장애인과 부모랑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했던 이런 환경을 원격 환경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행동치료 전문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숫자가 많거나 뭐 장애인 대다수거나 뭐 혹은 뭐 이런 치료라든지 이런 게 뭐 활성화돼 있어서 뭐 수요가 많거나 그러면은 행동치료 전문가도 공급이 많아졌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숫자가 굉장히 또 적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근무 환경 개선도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많이 맞으세요 또. 예. 그리고 뭐 여성 치료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이제 발달장애 분들의 80% 정도가 남성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현장에서의 어떤 관계가요. 그래서 원격에서 일하시고 그다음에 저런 자동화 툴을 이용하셔서 더 많은 이제 개선 계획 수립과 교육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시면서 어차피 24시간 같이 있는 부모나 돌봄 교사한테
적절한 이제 치료를 알려드리는 요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전행동 그 중재. 치료란 말은 사실을 안 해요. 저희가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란 말 사실을 안 하고 중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렇게 중재란 말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행동 중재를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AI가 가능한 지금 인식 가능한 동작은 발달장애인 전용으로 만든 모델인데 발차기, 주먹질하는 거, 막 밀고 당기는 거, 서 있다가 쓰러지는 거, 자기 머리 막 때리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워 버리는 거, 뭐 수업 중인데 들어 누워 계시고 하루 종일 달리시는 분, 계속 왔다 갔다 배회하시는 분, 제자리에 점프하시는 분 이런 건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작들 위주로 지금 일단은 학습이 되어 있고 계속 이제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봉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도봉구에 있는 동일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종 말고도 다른 뭐 그래서 물건 던지기라든지 주변 사람 뭐 꼬집는 거라든지 자기 이제 팔뚝 물어뜯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전행동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계속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선점은 뭐냐면 그 기존엔 저렇게 정말로 목에다 개수기 걸어서 이 초를 몇 번 했는지를 적고 얼마만큼 시간 동안 그 행동을 했는지도 타이머를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수직어구리 기록을 했어요. 저게 이제 실패의 원인인 거죠.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그거를 어차피 달려있는 센터들은 다 어차피 달려있거든요, CCTV가. 그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추가로 뭐 더 모니터링 한다 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영상으로만 계속 있어서 누군가는 외부 선생님이 오시면 보여드리면서 했던 그 일을 AI 역할은 뭐냐면 뭔가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상 값을 이렇게 텍스트 값을 바꿔준 역할, 기록자 역할을 하는 게 AI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굉장히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뭐 자기가 이제 뭐 도전행동하는 장애인들 막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막 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게 혹시라도 자기의 모든 게 모니터링 돼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원래 CCTV에서 원래 저장되고 있던 그 영상 값은 저희는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 이제 도전 행동을 하는 이용인들의 대상에 한해서만 그분의 동작을 도전 행동을 저장하는 그렇게 지금 바꾸는 역할 그거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AI가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그 큰 데이터를 굉장히 그 복잡한 AI 모델을 알고리즘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기존에는 큰 서버 막 대당 한 1억 정도씩 하는 엄청나게 큰 서버로 해서 돌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SKT가 저걸 만들었습니다. AI 박스라는 그러니까 셋탑 박스의 그 박스예요. 조그맣게 생겨서 정말 셋탑 박스처럼 생겼어요. 높이도 8, 9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를 만들어서 실제 보통 장애인 시설이 뭐 많으시면 한 30분 정도 생활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 생활하시는데 서버값만 1억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고 저건 진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저희는 혁신적으로 지금 1년 넘게 저거를 개발을 해서 이번에 도봉 종로 평교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도입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기 혁신적으로 저희는 절였고요. 저 위에서 아까 말한 구종의 알고리즘들이 저기서 돌아갑니다. 그럼 그거를 그 원격 행동 분석 센터에서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걸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이제 진행하시는 거고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이렇게 쭉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저희 아까 도전 행동의 비디오 값을 텍스트 값으로 그것도 대시보드로 해서 만든 이제 예시고요. 저 이용인을 누구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분이 어떤 도전 행동을 했는지, 지속 시간을 얼마 했는지, 전체 중에서 뭐 오래 하는지 적게 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많이 하는지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실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넓이가 이제 더 넓습니다. 복도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복도가 넓어지고요. 발생 시간대별, 일자별 이렇게 해서 쭉 통계를 드립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 학생은 항상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식당에서 그러네. 이런 걸 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캐치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중재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 저희가 사례는요 지금 현재 22년 작년 작년 1Q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사실 시범 사업 시작을 했고
네, 작년 말에 대전에서 2차 했고요. 올해 아까 그 AI 박스라는 걸로 좀 되게 혁신적으로 이제 거의 2.0 수준으로 해서 한 게 종로랑 도봉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전은 사실은 올해 하나 더 지금 계약 초입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2센터가 올해 이제 12월에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기타 이제 내년에 서울시엔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더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M이 이제 미랄복지재단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굉장히 대규모 협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목표로요. 경기도에서 지금 센터 2개 정도, 그다음에 타 복지재단 뭐 그쪽은 종교 쪽인데요. 그쪽들랑도 얘기하는 곳이 있고, 대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이 지금 이제 하죠. 이거 말고 사실 오픈을 안 했는데 교육부가 지금 저희랑 내년에 아마 협업을 하실 것 같고요. 특수학교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그 성인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학생들 어릴 때 이제 교정이 될수록 더 이제 복지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좀 더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해보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중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종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해를 막 하시면 이게 AI가 지금 셀프함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아까 그 통계 기록에 기록을 합니다. 누가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몇 초 동안. 이거는 저희 대구 첫 번째 사례인데 저분은 하루 종일 저렇게 다니시는데 자폐의 굉장히 큰 특성이 상동행동이라고 하루 종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추구해요. 이건 밀고 당기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모든 범죄는요 밀고 당기기에서 시작해요. 성폭행이든 쌍방폭행이든 뭐든.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조기에 인지를 하면 그 외에 이제 장애인의 자해 타해 말고도 일반인들의 범죄라든지 이런 걸 예방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시스템을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원격의 선생님이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센싱하게 할 건지 설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날짜에 어떤 행동이 나는 전체 리스트고,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 자체가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랑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전후 5분을 보는 게 굉장히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원격 선생님께서 전후를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조금 더 개발 지금 중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참고로 저희가 이름을 케어 커넥트라고 지었어요. 케어 커넥트라는 이름은 왜 지었냐면은 사실은 제가 발달장애 엄마예요. 그래서 이쪽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일 걱정이 발달장애 부모의 제일 걱정이 이제 나 죽으면 어떡하냐예요. 네. 그래서 태어났을 때의 기본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정상했는지 아니면 쌍둥이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돌봤는지, 누가 키웠는지,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떤 일대일 학습을 받았는지, 어떤 뭐 방과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뭐 직업 교육, 요즘에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뭐 제빵사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떤 걸 받아봤는지,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복지설 가서는 무슨 치료를 받고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기관, 지자체 복지기관이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혹시 했는지, 그다음에 혹시 이 사람의 후견인은 누군지, 뭐 결혼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각각각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엮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그거를 이제 요즘 마이 데이터라는 말이 유행인데 한번 지어봤습니다. 마이 라이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발달장애 본인은 마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 데이터가 아니라 한번 마이 데이터라고 넣어봤어요. 마이 라이프 데이터 해가지고 이 발달장애 본인 밑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쭉 통합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찌됐건 뭐 부모가 사전 그리고 후에라도 누군가 계속 돌보실 거잖아요. 그 정보가 누적돼서 어떨 때는 3개월만 보시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다행히 또 5년, 10년 보실 텐데, 그분들의 모든 정보가 쌓여서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의 정보를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케어 커넥트는 그런 돌봄의 연속성 이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이 되게 많은데 오늘 소개될 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하고도 이 협력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도봉 종로에 있는 그 시설 설치를 지금 올해 10월에 했고 내년 1월에 중간 보고를 합니다. 중간 보고 결과를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관심이 많으셔서 오실 거고요. 서울대병원이 어디냐면은 그 소아정신과 김부인 교수님이라고 그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검색하시면 막 유재석하고 그 뭐지 그 무슨 뭐죠 그 갑자기 프로그램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이렇게 일반인들 모셔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 뭐죠. 아무튼 유퀴즈 나오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행동지원센터 전국에 12개 있는 병원들의 거점 병원들의 중앙지원 단장님이세요. 네, 그분하고 저희가 MOU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복지시설 종로에서 만약에 중재를 잘 하시다가 도저히 이분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약을 드셔야겠다, 이분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필요로 한다고 하면 협업 요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병원에서 그분을 상황을 보고 접수를 하고 치료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치료 수행 그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결과도 입력하시면 그게 이제 저희 아까 케어 캐릭터라는 시스템 통해서 결과도 확인되고 부모도 보실 수 있게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런 식으로 병원 협업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게 아마 스마트 시티라서 조금 더 갖고 왔어요. 저희가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케어 이걸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ESG 부서고 저는 이제 돌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기술을 응용을 하면 뭐 폭력, 여성 폭력 대상이든 여성 대상이든 학교 내 폭력이든 노인 학대도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화재 발생은 저희 이제 불꽃 감지 기술인데 사실 저건 행동 인지는 아니지만 같은 기술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AI로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센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뒷장에 나오는데요. 저희 SK텔레콤 본사 서울에 한 5개 있고 전국에 합쳐서 17개 사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해서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는 거. 직원들이 실제로 쓰러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못 일어나시는 경우 그게 실시간 발견이 안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수 사옥이라고 저희 성수동에 있는 사옥에서 야간에 운동하신다고 식사하시고 운동하신다고 올라가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경우인데 늦게 발견돼서 그랬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워낙 지금 요즘에 그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불꽃 감지를 해서 불이 나면 이제 하도록 아시죠? 그 전기차 한번 불나면 4시간 동안 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가 적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 약동단이랑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겁니다. 같은 저희 사옥에 있던 똑같은 기술을 지금 여기 거여 3단지에 저도 실사를 갔었었는데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일단은 열 때에 그 혹시라도 이제 임대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이제 약자분들이 사세요. 어르신들, 뭐 장애인분들 사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겨울에 실제로 실사를 가보면 겨울에 심장마비, 혈압 때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늦게 발견돼서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솔루션을 지금 이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SKT가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저희는 결국 AI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따로 사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도 SK텔레콤에 있는 이유는 대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사실 있는 것 사실이에요. 공공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이랑 왜 하필 하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KT에 있는 이유는 다른 데는 없는 비전 AI 기술이 저희 회사가 있더라고요. 통신사 3사 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전 AI를 하는 그 회사가 없고요. 다른 또 뭐 삼성이냐 LG냐 이런 데도 지금 비전 AI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LG 전자라든지 이런 쪽이랑 TV 안에 비전 AI를 넣어서
댁에 계신 어르신이 혹시 쓰러지시면 뭐 감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 저희 회사 특이하게 비전 AI 기술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자회사로 에디트 캡스가 있어요. 에디트 캡스가 AI CCTV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 그러니까 기술을 그 피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제가 만약에 현장의 사회 문제를 알고 아까 당사자성 말씀도 하셨고 바텀업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고통을 알고 해결하고 싶은 열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우투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어디서 하는 게 맞냐 했을 때 요 분야는 저는 SKT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속 있습니다. 제가 잘리지 않는 한 여기서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발달장애인에서 시작해서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동작도 너무 다양하고. 근데 발달장애가 되면 나머지 폭행, 뭐 밀고당기기 너무 오히려 쉬워지는. 그래서 저희 발달장애 하는 거 잘 응원해 주시고 다른 뭐 스마트시티 쪽에 특히 이제 시민 안전 쪽으로 혹시 여기 관련된 분이 계시면 저희 쪽은 사실은 저도 이제 회사에 소속되다 보니까 그쪽의 확산, 그러니까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저희 기술을 많이 써주시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저도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적극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